기획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 주시면은 그 부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좋은 형사 규제 발간하는 데 좀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저희 그 청소년 형사 규제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이유는 크게 저희 네 가지로 봤습니다. 뭐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시키고, 그다음에 향토사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또 제고시키고, 그다음에 향토사 교육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규제로 활용을 하고, 마지막으로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좀 고취를 시키는 그런 향토사 규제를 좀 개발해보자. 그래서 동해시의 좀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향토사 규제가 되었으면 좋겠다. 이런 어떤 기대 효과 그리고 사업 목적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기본 기획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일단 큰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획 및 구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규제 개발 그리고 그 저희 심의 절차, 이 산업분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규제 출간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지금 중간 보고하는 이 시점에서는 기획 및 구상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피드백 받는 자리로 이 자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이 추진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는 이제 지역의 역사 문화를 포함을 해서 기조사된 공약을 근간으로 청소년 규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규제 구성은 크게 저희가 고려한 부분은 휴대성과 가독성과 심리성 이 세 가지에 좀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. 일단 휴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들고 다니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치고요. 그래서 규격도 저희가 판형 규격을 15.2에서 22.4 보시면 딱 핸디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로 저희가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가독성이 아무래도 텍스트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텍스트 이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폰트라든지 뭐 자강, 장평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해서 규제를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심리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텍스트를 넣는 거 이외에도 들어가는 이미지나 사진 컷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쁘게 편집 디자인과 이미지 구성들을 해서 규제를 완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전체 부수는 저희가 2,000부 인쇄할 예정이고요. 전체 페이지 구성은 한 190쪽 내외 정도로 제작될 예정입니다. 일단 난이도 설정이 중요해서 저희가 먼저 이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역사에 대한 인식하는 정도를 저희가 좀 파악한 결과 일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처음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. 근데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교과서를 보면은 매우 간단한 역사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주 쉬운 정도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가 1, 2로 나뉘어서 교육을 받습니다. 1에서는 세계사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2에서는 한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배우는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고등학생 때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교육들을 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을 습득하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저희는 청소년 교재라는 이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. 그런데 이제 중학생 이하로 난이도를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데 좀 너무 쉬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는 기본 난이도를 고등학생이 배우는 정도의 난이도, 고등학생들이 습득하는 역사 지식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청소년 향토사 규제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전체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. 일단은 동해 하이스토리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. 일단은 그 하이스토리가 히스토리, 역사, 동해의 역사를 배워본다. 동해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본다라는 의미고요. 좀 더 청소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좀 재미있게 들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책의 제목을 하이스토리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제는 그렇습니다. 그 동해안에 있는 주요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관련된 주제의 테마들을 뽑아서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제를 만드는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부제를 키워드로 보는 동해향토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 동해학을 조금 더 쉽게 청소년들이 습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해를 또 알고자 하는 일반인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
이제 이 컨셉을 좀 잡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교재 구성은 이렇습니다. 크게 17개의 단원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. 17개의 단원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일단 동해학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주요 핵심 키워드 중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만 하고 동해와 관련돼서 뭔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키워드들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소재들로 뽑았고요. 그래서 17개의 각 단원에서의 세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만약에 한 단원에 이런 식으로 세부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대개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이야기가 구성이 될 거고요. 각 이야기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조금 더 흥미를 좀 유발하는 요소로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어떤 코너를 하나씩 만들어서 좀 이 동해학이나 역사, 동해사와 관련되지 않아도 역사 지식을 조금 더 쉽게 좀 알면 재밌을 만한 지식들을 좀 여기다가 좀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코너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제 어려운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은 저희가 주석을 달아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주석을 달지 말고 최대한 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단어나 용어 같은 것들을 좀 깨알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각 단어 이야기마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구성들을 17개의 단원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그 다음에 깨알 지식, 그 다음에 궁금한 이야기 Y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이 17개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좀 기재를 해서 알기 쉽도록 적어놓은 부분입니다. 이 중에서 전체적인 그 이야기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큰 오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것들은 저희가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이런 내용은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좀 뽑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그 단원마다 좀 이 전체적인 한 주제의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알기 쉽게 한쪽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로 해서 원장님께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제안해 주셔서 그 단원 끝에는 꼭 한 페이지로 이 단원을 요약하는 내용 정도 이렇게 넣는 코너가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각 단원별로 대략 한 10에서 12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17개 단원으로 하면 대략 한 190페이지 내외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감안해서 적절히 좀 조율해서 원고를 집필을 할 예정입니다. 전체적인 문자 구성은 17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일단 이게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제목들을 좀 주제에 맞게 다 좀 적어놨습니다. 적어놓다 보니까 텍스트가 많아서 좀 혼란스러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알기 쉽게 좀 그냥 일단 목차들만 좀 뽑아놓은 겁니다. 뽑아놓은 거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크게 단원 1부터 17까지 그냥 단순히 키워드 하나씩 열거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대순의 흐름으로 저희가 좀 열거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단원 1에서는 전체적인 동해시의 어떤 역사와 지리 같은 것들을 훑어주는 개방해주는 그런 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원 2부터는 이제 선사시대 이전에 저희 그 지질 관련되어 있는 유산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어떤 지질을 좀 이해하는 그런 코너로 이 단원 2가 구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서는 이제 선사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,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, 고려시대 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시대의 순서대로 흘러가지만 각 단원의 어떤 키워드에 맞는 주제들로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고요. 일단은 사실 오늘 조금 더 그 이야기 내용들을 한번 좀 논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너무 이게 긴 관계로 간단하게 한 단원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단원 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해시의 역사와 지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동해시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인문환경이나 자연환경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주는 이야기, 그리고 동해시의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이야기, 그리고 이 땅에 깃든 동해 시민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정체성, 그 다음에 동해 시민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다뤄주는 단원이 1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. 두 번째 단원은
문화유산 가이드북을 좀 만들면 문화유산 가이드북에 주로 이제 자연유산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입니다. 근데 역사가 아니라 그 문화도 같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대표적인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곡 카르스트 지대하고 천곡동굴, 그다음에 추화, 무릉계곡 이거를 인문적인 내용 설명도 있지만 좀 지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좀 설명하는 단원이 이 단원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이 선사시대에 관련된 우리 동해시 선사 문화를 좀 소개하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뭐 철기시대까지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유적이 유독 많이 발견된 곳이고 또 구석기 유적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 하나를 좀 구석기 유적을 좀 집중해서 다뤄보자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구석기 유적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철기시대 유적이 아무래도 이 송정동 유적이 워낙 큰 마을 유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소개하지 않고는 동해시의 선사문화를 설명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크게 이야기 구성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국시대입니다. 사실 동해시가 이제 삼척하고 강릉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가 이게 별도로 탄생된 도시다 보니까 사실 삼척시의 역사와 강릉시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삼국시대의 동해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는가 거기에 좀 조명을 좀 하고자 했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두 번째 신라와 고구려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각축지였다.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시대의 동해 지역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삼국시대에 지금 감추사와 관련된 있는 전설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 삼국시대의 동해 지역 역사도 같이 설명하는 그런 단원이 4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에서는 그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연결되고 있는 지금 삼화사와 관련된 있는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삼화사의 역사를 쭉 풀는다는 건 사실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삼화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창건설화가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창건설화가 삼화사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창건설화 세 가지를 가지고 삼화사를 소개해보자 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되겠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삼화사에 남아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그 석탑과 불상을 좀 소개를 하는,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게 수륙제이긴 합니다만, 이 삼화사를 다루는 이야기 코너인 만큼 이 고려인을 위한 조선인의 의미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수륙자를 좀 여기서 좀 같이 다뤄서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입니다. 사실 동해시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인물들을 다루는 것 중에 사실 조선시대의 인물들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꼭 다뤘으면 하는 인물들이 이 이승유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그 신동도 선생님 두 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침 이 두 분이 딱 고려시대 인물이시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해시의 고려시대의 역사를 같이 소개를 하는 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7단원에서는 이제 관방유적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시설로 저희 동해시에 남아있는 유적이라고 하면 되게 신곡동 성지와 두타산성 그리고 어달산 공수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.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유적을 좀 알기 쉽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일단은 그 동해안으로 출몰하는 뭐 매적에 대비한다. 사실 여기 동해안 지역 우리 신곡동 성지 같은 경우에도 그 고려시대 때부터 몽고 이외에도 여러 외적들이 좀 침입을 했고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려시대의 이 관방 유적 그런 역사를 좀 설명하기 좋은 주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사산성이 뭐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몽고 침입에 항전하던 그쪽 이한사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한개 녹아있는 곳이 두타산성이기 때문에 이 두타산성 관련된 내용을 또 다루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봉화대 그러니까 그 봉수대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 내용으로 단원 7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단원 8은
그 동해시에 남아있는 용산서원과 동해향교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이 두 가지 서원과 향교를 설명을 하기보다 이 조선시대에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이 있었고 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용산서원과 동해향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는 좀 조선에서 학교를 만들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세필 선생님이 지역헌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용산서원을 건립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또 다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세워진 향교라는 점에서의 동해향교의 어떤 가치, 의미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설명을 함으로써 조선시대 학교인 향교와 서원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시켜보자. 이것이 단원 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학교와 같은 맥락입니다. 그 유교문화와 관련된 설명 중에 동해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어떤 효문화이고 실제로 효자각과 열부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.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저희가 다 다루기보다 오히려 이 효자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만 청소년이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동해시에 있는 나머지 그 효자각과 열부각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북편 3대 효자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효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효자각과 열부각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열부각은 효자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또 다르게 전개되어 온 문화다라는 걸 좀 소개하기 위한 단원이 세 번째 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단원에서는 여기 남아있는 건축문화를 좀 소개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해시에 남아있는 고택이 11권 고택과 김진사 고택 두 가지가 남아있어서 이 두 가지 고택을 좀 소개를 하면서 지금 그 태백산맥으로 영동과 영서의 건축문화가 나뉜 점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 11권 고택과 김진사 고택이 어떤 건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면서 이 건축 문화들을 좀 소개를 하는 그런 단원이 10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1번째 단원은 사실 처음에는 이 선비들의 핫플레이스 무릉계 해가지고 이 무릉계를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시기를 여기 이제 문학 동해학에 보시면 키워드로 문학이 나오는데 이 문학들을 좀 다뤄볼 수 있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풍류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. 그러면 당연히 풍류 안에서의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도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로 소화시킨 선비들의 풍류라는 이름으로 좀 서론을 전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무릉계를 소개를 하면서 그 암각화라든지 여기에서 선조들이 남긴 유산기 이런 것들을 좀 재미나게 좀 소개를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동해시에 굉장히 많은 그 누정들이 남아있는데 그 누정에 남아있는 편액들도 많이 남아있고 누정 집경시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개를 하면 어느 정도 동해 지역 선비들의 풍류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11번째 단어는 선비들의 풍류를 다루기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단어는 사실 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 동해시의 서화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동해학 책에는 사실 서화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룬 부분이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. 많지는 않고 실제로 지금 그 소남 이희수 선생님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이 삼척시 박물관에 남아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삼척시의 역사와 동해시의 역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구분해서 소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이 조선 후기의 서화가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인물을 통해서 조금 한번 알려주자 해서 해강 김규진 선생님도 나오고 이응료 선생님도 나오고 해서 그런 큰 이야기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주는 그런 단계고요. 그 다음에 수남 선생님이 실제로 삼척에서 유람을 하면서 배출해낸 그 소화가 분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동해 부곡동 출신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분이 한일동 선생님이셔서 이 한일동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다뤄보자 라는 취지로 12번째 단원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. 그
그다음에 13번째 단원에서는 이 민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민속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사실 저희 그 동호동 천재단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마을재단들, 선앙당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보존 상태가 좀 양호한 것,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상을 좀 뽑아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의 수호신을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천재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민속 그 마을재단과 관련된 민속신화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민속 안에서의 그 마을재단이나 뭐 천재단 이외에도 우리 부평 원림놀이라든지 망상농악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두 가지가 정월대보름에 치러졌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월대보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마을의 어떤 명절과도 같은 곳이었고, 이 시기에는서 비롯된 것들이 망상농악과 부평 원림놀이들이다라는 취지에서 정월대보름을 설명을 하면서 이 두 가지도 같이 좀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뺄지 넣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, 사실 전국적으로 이 부역세놀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지가 많지는 않습니다. 많지는 않은데 마침 우리 동해시에는 좀 홍월평 관련된 이야기도 남아있고 또 거기에서 비롯된 모역세놀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동해 향토사를 다루는 이 모역세놀이를 간단하게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.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님께서 이 부평장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. 일단은 여러 가지 장들이 있지만 조금 더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통 또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장을 부평장이라고 봤습니다. 그래서 200년 전통의 부평장을 소개를 하되 이 부평장의 어떤 역사성 안에서의 그 보부상의 등장이라든지 상설시장과 오일장의 등장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곁들이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부평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구성으로 저작거리로 보는 동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15번째에서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됩니다. 근대로 넘어오게 돼서 이 동해시의 1930년대 전후로 바뀌게 된 그 동해시의 전체적인 모습, 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이야기 2와 3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의 역사와 저기 어디죠? 저기 생각 여기 우리 동해역 말고 어디 갔죠? 저기 갑자기 생각나요. 동해역 말고 저기 망상동에 있는 데가 경룡? 네? 경룡? 아니요, 그 우리 역 있지 않습니까? 동해역하고 목포요? 망상이요? 목포. 목포요. 죄송합니다. 네, 목포 제가 헷갈렸어요. 이게 이 근대 시기에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이 목포하고 송정동 일대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, 이 두 가지의 변화의 어떤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근대 시기의 동해시 역사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묵호 항의 뭐 조성과 그다음에 묵호역 이야기,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반항동에 있는 그 사택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를 하고요.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송정동 일대의 변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근대의 동해시에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단원 16에서는요. 이게 조선 말,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우리 유적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우리 그 부평성당이 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등록이 됐는데요. 그래서 지금 목포성당과 부평성당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동해시에 들어온 어떤 천주교 역사도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당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좀 더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 동해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, 어떤 배경이고 또 광복 이후에는 동해시가 왜 주목받았으며, 그리고 앞으로 이 동해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는 마지막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크게 요 17개의 단원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요 키워드별로 동해학을 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하려고 했고요. 일단은 이 이야기 원고 집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준이 될 참고 문헌을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. 각 이야기 책들마다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 전개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원고 집필에 앞서서 기준이 되는 참고 문헌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참고 문헌에 준해서 진행을 하고 이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좀 더 부수적인 만약에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참고 문헌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의미로 참고 문헌들을 설정해 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동해문화원에서 만든 동해학 교재를 근간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저희 동해시 30년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강원도사가 있습니다. 강원도사가 1권부터 15편까지 있는데요. 이 강원도사에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이 세 가지를 중심 참고문헌으로 삼고요. 그 이외에도 지금 동해시와 동해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향토사 연구들을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이 된 참고문헌 삼아서 이 청소년 교재를 집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크게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렇습니다. 일단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